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시험에 나오는 내용 이 안에 다 있다. 사이다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자, 7단원 지난 시간에 시작해서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중요한 것들 공부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도시 내부의 모습들을 파헤치는 7-2 도시 내부의 다양한 경관 그리고 7-3 살기 좋은 도시까지 정리를 합니다. 7-3단원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살기 좋은 도시의 대표 도시들 조건 이거랑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요거는 내용 자체가 교과서마다 굉장히 달라.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교과서도 있고 좀 자세한 교과서도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등장하는 그 사례의 도시들도 교과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은 교과서를 보고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 7-2단원 내용이에요. 먼저 7-2단원의 첫 번째 주제 도시 내부 구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 이건 뭐냐면 하나의 커다란 도시,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하나의 도시 안에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통해서 정리하고 각각 뭐 도심, 부도심, 개발제한구역, 위성도시, 뭐 중간지역 이런 것들의 특징을 구분할 텐데 항상 이건 이 그림하고 같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꼭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많이 공부했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 명칭부터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해가지고 그려놓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도시의 경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가 하나의 도시야. 그러니까 이 도시 바깥에 있는 F라고 표시한 건 이 도시가 아닌 그 도시 바깥에 어딘가가 되는 거죠.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작은 도시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큰 도시들, 최소한 광역시나 특별시 정도 될 경우에 이런 식의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자, 하나의 도시 중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가장 땅값이 비싸면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A가 바로 도심이 되고요. 이 도심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심의 역할을 나누어 맡으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B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도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있는 지역, 둘 사이에 있는 지역을 중간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벗어나는 거야. 분명 같은 도시이긴 한데 도심, 부도심보다 좀 더 외곽지역, 가장자리로 빠져나가요. 요 지역을 말하는 거지. 요 지역, 여기를 도시는 도시인데 좀 변두리다 해서 D를 외곽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외곽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장자리 부분, 뭔가 개발을 못하도록 좀 녹지대를 보존하고 너무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도록 설정해 놓은 요런 구역들을 이 개발제한구역,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큰 도시 주변에 위치하는 작은 중소도시들이에요.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면서 뭐 이 대도시의 행정기능, 군사기능, 공업기능 등을 나누어 맡는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를 우리가 위성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기능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부도심과 위성도시 헷갈리는 친구들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방금 말한 뭐 도심, 부도심, 위성도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병행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도심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자. 자, 도심은 무슨 뜻이냐면 도시의 중심, 도시의 핵심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서울이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서울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서울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좀 한적하고 아파트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고 뭔가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고 도로가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지역이 있고 그 중간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다 모습이 다르단 말이야. 그중에서 가장 중심부를 우리가 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도심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로라고 불리는 지역들 들어봤지? 요 주변 지역이 바로 도시의 핵심 도심 지역이에요. 도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가도 교통이 다 편리해.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접근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어때? 지하철도 연결이 잘 되고 버스 노선도 도심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많고 교통이 매우 편리하죠. 자, 그러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면 땅값은 어떨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참고로
선생님도 서울 시민이야. 서울에 살고 있고.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림에서 외곽 지역 쪽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와 서울시청 근처가 바로 도심이라 그랬는데요. 서울 안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그 명동에 가면 3.3평방미터의 땅값이 한 2억이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같은 서울시인데도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3.3평방미터의 땅값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같은 넓이의 땅인데 땅값이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도심이 땅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러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면서 땅값이 비싸. 이런 데는 도대체 어떤 건물들이 들어설까? 1층짜리 집 이런 거 못 짓겠죠. 엄청나게 높은 고층 건물이 밀집되는 게 바로 도심의 첫 번째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심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도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 업무지구다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Central Business District다. 그래서 영어로는 CBD라고 얘기해. 말 그대로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 땅값을 무시를 못하잖아. 너무 부담스럽죠. 대신에 뭔가 되게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는 기능이 많이 밀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각종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제 본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기업의 본사들이 도심 지역에 위치를 한다든지 혹은 백화점 중에서도 교통이 편리하니까 손님들이 오기 좋잖아. 본점, 뭐 S백화점 본점, L백화점 본점 모두 다 도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심의 특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도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 도심 지역에서 밤에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 이걸 우리가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인구 공동화 현상이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텅 비다, 비어버리다 라는 거예요. 공백, 할 때 비어있는 공간이다 라는 뜻이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도심 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도심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 거주하는 상주 인구가 매우 적어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주 인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민등록에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소가 나오잖아요. 주민등록증. 여러분은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겠지만 내 주민등록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상주인구라고 얘기하는데 도심 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거주하는 상주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대신에 뭐가 많아요? 회사 많죠. 백화점 많죠. 금융기관 많죠. 행정기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하러, 볼일 보러, 출근하러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도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낮에는 미친 듯이 도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낮에 도심의 인구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퇴근 시간 오후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하면은 쇼핑하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출근했던 사람들도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심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밤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도심은 인구가 매우 적어져. 그러니까 텅 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아하, 도심 지역은 상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 그래서 텅 비어버려. 이걸 뭐라 그런다? 도심에서 나타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자, 도심의 특징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두 번째. 중간 지역하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이번에 부도심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도심은 어떤 곳이냐면은 자, 하나의 도시 안에서 도심이 너무 중요한 일을 다 맡고 있잖아. 회사도 많고 뭐 기능들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 새로운 회사가 도심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땅값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되게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겠지? 아니면 또 들어가고자 해도 내가 돈을 지불하려고 해도 우리 회사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도심하고 교통이 좀 편리하면서 도심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곳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지. 그런 곳을 우리가 부도심이라고 얘기를 해. 부도심은 뭐를 하는 곳이다?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을 말하고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게 되겠지. 하나의 대도시에서 도심은 딱 하나야. 대신에 그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광역시에 사는 친구들은 그럼 우리 지역의 부도심은 어디가 될까 생각해봐. 서울의 경우에는 도심을 제외하고 조금 교통이 편하거나 굉장히 번화한 곳.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남역 근처.
서울의 영등포 근처,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강북 지역으로 넘어와서 뭐 청량리 근처라든지 요런 지역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잠실 근처라든지 요런 곳들이 바로 부도심이 되는 거야. 실제로 가보면 고층 건물 많고요. 도로에 차들 많고요. 도심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지역들을 우리는 부도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중간 지역은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아.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고 그 사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중간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간 지역은 말 그대로 중간적인 성격. 그러니까 뭐 상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게 중간 지역의 특징.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이제 바깥으로 조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변두리 외곽 지역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대도시가 있어. 아까 중앙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노른자 부위가 도심이라 그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부도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아직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도심, 부도심보다 조금 도시의 가장자리, 요런 지역들. 요런 지역들을 우리가 외곽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누가 사는 거야? 도심, 부도심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여기에 가면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주택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니까 상점들도 있을 것이고요. 공장 같은 게 때로는 입지하기도 해요. 이런 다양한 사람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외곽 지역의 특징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분명 하나의 도시이긴 하지만 도시 내부이긴 하지만 가장자리다 보니까 중심에 비해서 땅값이 싼 거야. 그래서 약간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서울도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요. 도시의 모습도 있으면서 외곽 지역엔 농촌 비슷한 모습, 약간 뭐 넓은 공원 같은 게 있기도 하면서 텃밭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혼재하는 형태가 바로 외곽 지역의 특징이야. 자, 그렇다면 외곽 지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란 건 뭐냐?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이름이 대도시일 만큼 규모가 커져 있어. 근데 만약에 개발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요.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커진다라는 거지. 사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녹지대도 있어야 되고 뭔가 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고 너무 고층 건물이 생기는 것도 규제하고 해야 되는데 개발을 제한하지 않으면 규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정합니다. 여지역, 요지역, 요지역, 요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지. 개발 제한구역이 설정되면요. 건물도 일정 높이 이상 못 올려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새로운 시설 같은 걸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사람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조금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가 도시 내부였고 이제 도시 바깥으로 조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너희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위성도시인데 자, 헷갈리면 안 돼. 설명할게. 하나의 큰 도시 안에 핵심 기능이 도심에서 이루어진다 그랬고 이 도심의 기능을 나누어 맞는 이런 지역들 아까 말했던 청량리, 서울의 영등포, 서울의 강남역, 서울의 잠실 이런 지역들이 부도심이라 그랬어. 얘네들은 도심의 기능을 나누어 맞는 거야. 그렇다면 위성도시는 뭐냐?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있잖아. 서울은 우리나라의 핵심 도시야.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러면 서울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집중되잖아.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가 너무 몰려들잖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들 여기에 대도시 즉 서울의 기능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요 도시는 행정, 요 도시는 뭐 공업 기능, 요 도시는 주거 기능, 요 도시는 뭐 군사 기능 이렇게 나누어 줘서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면서 그 대도시의 기능을 나누어 맡고 있는 주변의 중소규모의 도시를 우리가 위성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을 예로 들고 있으니까 계속 할게요. 서울을 예로 들어서 서울 주변에 공업 기능을 나누어 맡는 안산, 군사 기능을 나누어 맡는 의정부, 행정 기능을 나누어 맡는 과천, 주거 기능을 나누어 맡는 안양 이런 도시들을 우리는 서울의 위성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구를 예로 들면 대구의 위성도시로는 경산 같은 도시가 있고요. 부산의 위성도시로는 김해나 양산 같은 도시들이 있죠. 이런 식의 도시들을 위성도시라고 얘기해. 도시 바깥에서 도시 기능을 나눠왔는 게 위성도시. 하나의 도시의 안쪽에서 도심의 기능을 나눠왔는 게 부도심. 알겠지? 구분 지어야 된다. 도시의 내부 구조는 완벽하게 공부해야 돼. 시험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